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654페이지의 위탁경영 제한 함께 오십니다. 여기 위탁경영은 농업인이 직접 농업경영에 종사하기 곤란한 때 전문가에게 대가 주고 보수 주고 농산일을 맡기는 것을 위탁경영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위탁경영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위탁경영할 수 없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위탁경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출문제 출제되었는데 얘는 잘 찍어서 맞추는 게 일인 같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면 농지 직접 관리하면서 작용하기 곤란하죠. 그럴 때는 위탁 경영 가능합니다. 다만 꼭 기억하실 것은 3개월 이상의 국내 여행 중인 경우에는 위탁 경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가죠. 그래서 국내 여행 중이라고 하면 금방 와서 농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위탁 경영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국외 여행과 국내 여행을 차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덕분에 많은 분들이 외국 여행 가신 분들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4번 함께 오십니다. 질병 등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 경영 가능한데 기업 3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경우 우리 3개월 주셨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3개월이면 배추 등의 채소 재배해서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이죠. 그래서 3개월이란 말이 나왔을 때 위탁 경영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디귿 최근 개정되었거든요. 임신 중이거나 그리고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그러면 임신 중인 경우 10개월과 출산한 이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위탁 경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특별히 보호 대상으로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6번이 최근 기출문제 출제되었는데 이쪽도 그냥 30일이라는 것 눈에 익혀만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의 처분 그리고 1번 농지 처분 의무입니다. 농지법상 도시인의 경우는 농지 소유 상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도시인이 농지 상속받았는데 그 상속받은 농지가 3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2만 제곱미터는 처분 대상이죠. 그러한 것이 농지 처분 의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박스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내용으로 동그라미 1번 함께 오십니다. 농지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되게 되면 그 사유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1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그래서 저 1년은 농지 처분 의무 기간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리 2번 처분 명령입니다. 시군구청장은 처분 의무 기간 가로 해놓으시는데 바로 1년이죠.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 농지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래서 농지 처분 명령 내리게 되면 농지 처분 명령에 따른 처분 기간은 6개월이 되는 겁니다. 3번 유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4번 농지의 매수 청구입니다.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 받으면 가로 해놓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 추천습니다. 2번입니다. 농어촌공사는 매수 청구 받으면 공시지가 추천습니다. 농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단서에 대해서는 그냥 봐주십니다. 그리고 양가로 5번 이행 강제금 찾으셨죠. 시군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상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간 내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처분 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로 해놓습니다. 해당 농지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이행 강제금 부과하여야 한다.
그래서 해당 농지 토지 가액부터 가로 열어놓으시고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 가로 닫아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동그라미 5번 찾았습니다. 시군구청장은 최초 처분 명령한 날 기준으로 처분 명령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매년 1회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처분 명령 받은 자가 처분 명령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 가로 해놓습니다. 농지 소유와 관계된 사항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우리 농지 소유와 관련되어서는 경자 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도시인도 농지 소유할 수 있지만 농지 소유 상한제에 따라 10,000제곱미터, 주말 체험 농농 목적의 경우는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농지 소유와 관련된 절차로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사항과 경영 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특정 승계에 해당되게 되었을 때 증명 필요하고 원취득에 해당되거나 포괄 승계에 해당되거나 본래 자기 것이거나 공공의 경우에는 증명 없이 농지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경영계획서와 관련되어서는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겠다는 분은 필요하지만 농지 전용 허가, 신고하여 농지 소유하는 자, 주말 체험 농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하는 경우는 경영계획서 없이 농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농지 처분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인이 농지를 2만 제곱미터 상속받았다고 하면 초과하는 10,0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처분 대상이 되게 됩니다. 만약 처분하기 싫다고 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를 하면 임대하는 기간 중에는 계속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관계 법령을 위반하면 처분 대상이고 저런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내에 처분하지 못했다면 시군구청장은 농지 처분 명령을 하고 이 농지 처분 명령에 따라 처분하는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러면 이 농지 처분 명령에 따라 농지 처분했다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이 농지를 처분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행 강제금의 부과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농지 처분 명령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고자 하는데 시골 농촌 지역의 경우는 도시 지역과 달리 농지의 매수인이 얼마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 처분 명령 받은 자가 6개월 이내 농지를 처분하지 못한다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매수 청구와 관계된 사항으로 우리가 늘 기억하실 것은 공법과 관련된 일반적인 가격은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이 나와야 되는데 처분 명령 받은 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 처분 명령 받은 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매수 청구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매수하는 가격은 공시지가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에는 제대로 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시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 기준으로 농어촌공사가 매수할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처분 명령에 불응한 자는 시군구청장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고 저 이행강제금은 농지 토지 가액의 20%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숫자 2의 행강제금으로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농지법의 이행강제금과 관련되어서는 일사부재의 예외로서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건축법에서는 1년에 2회 이내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는데 농지법은 매년 1회입니다. 건축법을 적용받는 것은 도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인이 건축법을 적용받고 그 도시 지역에 회사 다니는 많은 분들은 1962년도에는 1년에 보너스가 2번 나왔다 하더라고요. 추석 때와 설날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생활 하는 사람은 1년에 2번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1년에 2회 이내 이행강제금을 건축법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데 1962년도에 농촌지역에는 가을에 추수할 때만 경제적 여유 있죠. 그래서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처분 명령에 따라 농처분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되지 않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뭐한다? 징수하여야 한다. 그러한 내용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이쪽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기간은 몇 년이다? 1년이다. 그 정도를 각각 정리해 놓습니다. 이제 659페이지의 농지 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번 농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661페이지를 봐주십니다. 대리 경작 찾으셨죠. 농촌 지역에 아무런 이유 없이 농사를 안 짓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휴경 농지라 하고 식량 자급자족에 필요한 농지를 아무 이유 없이 놀린다고 하면 이것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 시군 구청장이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여 농지 소유자, 농지에 대한 사용권 가진 자를 대신해서 경작하도록 하는 제도를 대리 경작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대리 경작자 지정하는 자는 누구이다? 시군 구청장이다. 전문가를 지정해야 되겠습니까? 비전문가 지정해야 되겠습니까? 전문가를 대리 경작자로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양가 1번 시군 구청장은 유휴 농지에 대해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대리 경작할 자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신청받아 대리 경작자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리 경작은 시군 구청장이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는 형태가 됩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보게 되면 대리 경작 지정 절차 찾으셨죠. 1번 지정 예고 그리고 2번 이의 신청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대리 경작자의 지정 예고에 대하여 이의 있는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는 지정 예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농지 소유자 대신해서 다른 자를 대리 경작자로 지정했다는 것을 예고 통지 받게 되면 그 예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잘못된 행정처분이라 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이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심사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된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10일 그리고 7일이라는 것을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4번입니다. 대리 경작자의 의무입니다. 대리 경작자는 대리 경작 농지에 농작물의 수확량 100분의 10을 수확일부터 2개월 이내 농지 소유자 등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100분의 10 줄쳐 놓습니다. 사실 대리 경작 하시는 분은 시군 구청장에게 대리 경작자로 지정받아 혜택 받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혜택을 은혜란 말로 대신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11조라는 것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 11조와 똑같은 대리 경작자는 농지 소유자에게 수확량 10%를 토지 사용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아마 10% 지급하게 된다고 하면 가장 저렴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11조 생각하시면서 대리 경작과 관련되어서는 은혜 받은 것이죠. 11조 낸다. 100분의 10을 토지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대리 경작 기간은 따로 약정하지 않으면 3년을 한다. 3년 동그라미만 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입니다. 대가 받고 농지 빌려주면 임대이고요. 사용대차, 무상사용이라 표현하는데 임대료 없이 농지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무상사용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2번은 임대차와 사용대차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인데 원래 농지는 경자 유전 원칙에 따라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업인이 직접 작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작농 제도를 법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임대차는 원칙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농지에 대한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워낙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무시하고 우리 농지 임대와 관계된 사항으로 동그라미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도시인이 농지 10,000제곱미터까지 상속받았다고 하면 농산일 못 짓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년 이상 농업경영 한 자가 인농한 경우 인농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 임대할 수 있다. 그 정도 봐주시고 한 장 넘기십니다. 12번 보시게 되면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 넘는 추천없습니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우리 60세면 지금 노인이다. 철근도 떡볶이처럼 씹어 드릴 수 있다. 후자이시죠. 60이면 청년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인생 80, 인생 100세 시대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다만 1962년도에는 저 60세 되었다면 진짜 어르신, 노인 대접 받았거든요. 그래서 62년도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아직 살아있다. 그 정도만 봐놓습니다. 몇 년입니까? 5년 넘게 농업경영에 이용한 자는 해당 농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번과 관련된 사항 한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16번은 이모작과 관계된 사항인데 이모작 동그라미 놓으시고 8개월. 그래서 농지를 임대하게 되었을 때 이모작 목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게 된다면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8개월입니다. 8개월 동그라미만 해놓습니다. 3번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시고 바로 4번 함께 보십니다. 여기 3번과 관련되어 효력 발생은 우리가 주택임대차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좀 쉽게 나중에 보시면 되지 않나 싶고 4번 찾았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 한다. 3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가로 속에 이모작하기 위해 8개월 이내 임대한 경우 제외한다. 그래서 이모작 목적이라면 3년이 아니라 8개월 임대차 기간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년생 식물 재배지, 다년생 식물 줄쳐놓습니다. 몇 글자입니까? 5글자이기 때문에 이때는 5년.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사용하거나 고정실, 온실, 비닐하우스 설치한 농지의 경우는 그 임대 기간을 5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사용과 관련되어 대리 경작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셨다고 하면 대리 경작과 관련된 기간은 약정 없다면 3년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수왕장 11조란 말로 대신 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지에 대한 임대와 관련되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인데 이모작을 목적으로 하면 8개월 그리고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임대 기간을 5년을 한다. 그 정도를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3번 찾았습니다. 위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는 다음에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병, 징집, 취약. 그래서 군대 가거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잠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 입원 기간 동안 또는 군대 가 있는 동안 1년, 2년
임대차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경우 3개월 추천없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임신 중이거나 그 기간 동안 농지에 대한 임대차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갑니다.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정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질병을 치료하게 되었을 때 치료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때 농지를 3년 미만으로 임대차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 임대차 기간과 관련된 예외 사유에 국외 여행 3개월 이상인 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국외 3개월 이상 해외 여행하게 되면 위탁 경영과 관련되어서는 가능한 이야기지만 이야기이지만 농지의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하는 예외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북에 3개월 이상 여행하게 되었을 때 내가 지금 농사 짓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거든요. 임대는 가능합니다. 임대는 가능하더라도 그 임대 기간을 1년으로 인을 하지 못합니다. 666페이지 첫 번째 줄에 디귿 3개월 이상 국외 여행하는 경우 농지에 대한 임대차 가능합니다. 그럴 때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고 단연생물 재비제라고 하면 5년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정도를 꼭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과 관련된 내용 약간 이해하시겠습니까? 개정된 사항으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때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 할 수 있다. 추가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외 3개월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은 몇 년 한다? 3년 해야 되지. 3년 미만으로 하는 것 아니죠. 그걸 잘 정리하시는 게 이쪽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670페이지 농지 보존입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함께 살펴놓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찾으셨죠? 우리 절대농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절대농지가 바로 농업진흥지역이 되게 됩니다. 동원의 1번입니다.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지정한다. 그리고 2번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진흥구역과 보호구역 내용 읽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란을 살펴보면 달걀을 살펴보게 되면 이 달걀에는 노른자와 흰자로 구성되어 있죠. 노른자 중요합니까? 흰자 중요합니까? 생물학과 좀 달리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노른자가 중요한 것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노른자가 농업진흥구역이고 이 노른자를 보호하기 위한 흰자가 농업보호구역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 둘을 뭐라 한다? 농업진흥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농업진흥지역은 지도이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번 지정 절차 위에 양가로 2번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한다. 녹지지역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제외까지 가로 닫아 놓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과 관계된 사항으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은 비개발 용도인 녹간 농자를 대상으로 하고
다만 서울특별시의 녹지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지정하게 되면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농사 잘 짓게 하기 위해 관계 수리설이나 저수지 등이 존재하는 곳이 있다면 걔가 농업보호구역이고요. 네모 반탁에 바둑판처럼 잘 정비되어 있는 농지 있다면 걔가 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됩니다. 누가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등을 지정했다면 농림부 장관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농림부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도지사하고 농림부 장관은 승인권자입니다. 그걸 함께 살펴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그래서 농림부 장관은 승인권자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찾으셨죠. 2번 고시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3번 찾았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각각 추천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될 경우 그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였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땅이고 어느 정도 개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이지만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개발 용도가 아닌지를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고 승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국장과의 협의 대상이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4번 변경 해제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673페이지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이 있는데 이쪽은 농업진흥지역과 관련된 개발행위 제한, 개발행위 금지와 관계된 사항입니다. 이쪽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만약 이 파트가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5번 찍어 놓으십시오. 최근 15년 사이에 3번 빼고 농지법에 출제되는 4번 빼고 농지법에 출제되는 2개 문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참고로 재작년에 5번 정답이 건너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파트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5번을 찍어 답으로 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최근에 시험 나왔던 것들은 우리가 농지법과 관련되어 보실 한 4파트에서 반복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그냥 건너뛰자. 열심히 건너뛰었으면 679페이지까지 가주십니다. 농지 전용 허가 사셨죠. 농지 전용은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한다. 그런 의미가 농지 전용이죠. 그리고 우리는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농지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청이라면 농림부 장관과 협의하고 농지 전용할 수 있으며 행정청 아닌 자라면 규모 큰 때는 농림부 장관의 허가 받아야 되고 농가주택 만들고자 하면 시, 군, 구청장에게 농지 전용 신고하고 농지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살피시는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1번 농지 전용 허가와 관련되어 양가로 1번 찾으셨죠. 양가로 2번 찾았습니다. 허가 대상. 동그라미 1번입니다. 농지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가 된다.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농림부 장관의 허가 받아야 된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682페이지 봐주십니다. 2번 농지 전용 협의 찾으셨죠.
주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음에 해당하게 되면 농림부 장관과 미리 농지 전용 협의해야 한다. 그래서 행정청이 농지를 전용하는 때는 농림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스에 관한 내용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농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군 구청장 신고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국가행정청이 농지를 전용하는 때는 농림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행정청 아닌 자가 규모 큰 개발 사업 하고자 한다면 농림부 장관의 허가 받아야 되며, 규모 작은 내가 살집 만들고자 한다면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 전용하게 되는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시도의사가 지정권자였습니다. 농지 전용 관할 관청은 농림부 장관 또는 시군 구청장이지 시도지사 없다. 그래서 관할 관청은 자기가 할 일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는 자인데, 농지 전용에 대한 관할을 담당하게 되면 주체가 불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정은 시도지사만, 농지 전용과 관련되어서는 농림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농지 전용의 관할 관청이다. 그래서 농지 전용 협의, 허가 시에는 농림부 장관의 관할 관청이고 관할이고, 농지 전용 신고와 관련되어서는 관할 관청이 누구이다? 시군 구청장이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권자이고, 농지 전용 관할 관청은 농림부 장관 또는 시군 구청장인 것으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좋은 이야기 나오지만 이런 거는 그냥 건너뛰십니다. 바로 어디까지 보시고 하면 691페이지를 보십니다. 농지 전용 허가 취소 차지였죠. 1번입니다. 농림부 장관 시군 구청장은 농림부 장관부터 시군 구청장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고자가 다음에 해당되게 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조업 정지 등의 조치 명할 수 있다. 다만 치료에 해당되게 되면 취소해야 한다. 취소해야 한다.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7번 보십니다. 허가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 등의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런데 1번 보시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것이 밝혀진 경우, 보통 거짓 부정한 방법이란 말 나오게 되면 필수적 자격 취소 대상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 자격증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하면 필수적 자격 취소 사유 아닌가요? 그런데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 등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하면 조치 명령 대상으로 전용 공사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임의적 공사 중지 명령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공사 중지 명령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 강행하게 되면 그때는 조치 명령 위반한 것이거든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농지 전용과 관련된 인허가 받은 자가 법령에 위반하게 되면 취소, 임의적 취소 대상, 또는 농지 전용 허가 받거나 신고하여 건축물 건축 공사를 중지하라. 조치 명령 받게 되는데, 이 조치 명령에 불응한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조치 명령이 위반한 때 필수적 취소 대상이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7번 용도 변경 승인 그냥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693페이지에는 농지 보전 부담금이 있는데, 농지 전용 허가 등을 받아 농지를 훼손하게 되면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것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이쪽은 농지는 허가받았을 때 또는 신고했을 때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부담금, 부가 징수한다. 그런 취지로만 이해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냥 건너뛰는 것도 상관없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문제 나오면 그 문제풀이만 조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지법에서는 적용 대상에서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정리해 주시고 농지 소유와 관련된 관계, 농지 사용과 관계되어 대리 경작, 임대차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농지 보존과 관련되어서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농지진흥의 관할 관청 누구인지 그리고 농지진흥 취소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면 농지법에 출제되는 두 문제를 좀 수월하게 맞춰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공법과 관련된 기본서에 관한 사항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